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열심히 낙폭만회의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지만 증시 불안에 대한 위축 심리는 완연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패닉장에 대한 후폭풍이었을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10만 전자 희망 고문에 지친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7수, 8기, 9도를 외치고 계신 남인호 소장님은 지금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애증이 함께하는 종목이죠. 우리나라 대장 주식 삼성전자. 작년만 해도요, 주주가 총 567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10분의 1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살펴보니까 주주가 급감했어요. 자그마치 140만 명이나 줄어든 4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셨는가 알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시장도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거래 대금하고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객 예탁금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기 위해 대기하는 자금이죠. 예탁금이 지난 5월, 6월만 해도 59조 원이었어요. 60조 원이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자그마치 6조 원이나 감소해서 지난주에는 53조 원의 고객 예탁금이 있다. 이 돈 53조 원이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 말씀 드린 거고. 자, 마지막으로 그 증시의 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거래 대금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시장 좋았을 때는 하루 거래 대금 28조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증권회사 먹고 살만 하죠. 왜? 하루에 떨어진 수수료가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 거래 대금도 급감했는데요. 28조 원인 거래 대금이 지난주에는 약할 때는 14조 원. 많이 거래 대금 생길 때보다 반토막에 불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증시의 체력이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주가 전망은요. 너무 적극적으로도 너무 비관적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달 전에 삼성전자 DCP 목표가가 11만 원이다, 12만 원이다, 10만 전자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삼성전자 10만 원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내년도에는 10만 원 갈지언정 지금 HBM3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이게 아직 안 잡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낙관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조정 좀 보이니까 어때요? 6만 전자, 5만 전자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죠. 저는 그래서 방금 이생님께서 상기시켜 주신 7만 원대 사시고 8만 원대는 관망을 하시고 9만 원대 들어가면은 조금 이익 실현하시는 게 어떠냐. 저는 올해 안에는 금년 안에는 그런 시점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예탁금하고 거래대금 준 거 이거 문제 아닌가요?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거래대금 또 그 고객 예탁금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내는 리포트 목표 주가 있죠. 이거는 전부 무슨 지표다? 후행 지표입니다. 먼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거나 그러면 꼭 이런 지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후행 지표에 너무 좌우하지 마시고 늘 우리 1등 머니플러스 시청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을 잘 가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 425만 명, 조금 줄어서 425만 명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뭐 펀드에 들어가 있는 주주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뭐 500조 원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야 우리 지수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장기 전망까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금 계속 증시를 좌우하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지표들 주목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비단 국내뿐만은 아니겠죠. 미국 증시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유통과 소비 관련 주식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봐도 될지 김선영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미국이랑 미국 외 지역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랑 미국 양국의 이른바 경기 침체 패닉세를 갖고 온 주범 중에 하나죠.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 내에서 이제 유통과 소비주들이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그런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얘기도 나왔는데요. 며칠 전에 CPI 발표됐죠. 근데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쉘터가 좀 올라가면서 주거비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찜찜한 수치가 발표되니까 페드워치상 어제 밤 기준으로는 50bp 가능성이 확 줄어가지고 인하 가능성이 39%였고 25bp 인하 가능성이 60%였는데 지금 방금 보니까 50bp 가능성이 26%까지 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25bp 가능성이 74%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소매 근데 판매도 너무 좋게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왔고 어제 그 실업상 청구건수도 좀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참고하실 게 이번에 쉘터가 좀 크게 올랐는데 다음 달은 떨어질 수 있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미국은 신학기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신학기쯤 되면 쉘터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8월 달, 9월 달에 이 CPI 내에서 쉘터 지수도 낮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CPI는 조금 우리가 예상치를 좀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그 이른바 컨슈머 섹터 중에서요. 거기 있는 주식 중에 15개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이베이 글로벌 기업이죠. 이제 이베이 그리고 이제 중남미 이커머스 1위 메르카도 리브레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랑 이 밖에도 뭐 의류업체 질단 액티브웨어 그리고 전자업체죠. 샤크닌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포장재 기업 엠포 같은 기업들이 아마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생소한 이런 기업들일 건데 참고로 이제 요 기업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뭐 글로벌 기업 이외에도 있긴 있지만 미국 내에 소비 지표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의미 있게 보는 게 소비 경기 회복 조짐이 사실 우리가 자동차 판매 좀 비싼 재화들 있잖아요. 자동차나 아니면 집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는데 글로벌 상업용 리츠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사이먼 프로퍼티라고 있는데 여기도 지난 7월 말 이후에 52주 신고가를 또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 좀 글로벌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2분기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3분기 전망도 좀 애매하게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뭐 맥도날드나 뭐 P&G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근데 사실 나온 숫자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이렇게 나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한참 이제 우리가 피벗 얘기할 때 제가 우리 방송 나와가지고 피벗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연준이 곧 경기가 좀 안정을 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을 때 미리 좀 피벗을 한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저는 아직까지도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입니다. 그래요? 네, 반반입니다. 죄송하지만 저 계속 반반이고 50bp 나왔을 때도 지금 50bp 금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불과 일주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되면은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간다고 걱정했었는데 50bp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우리가 잭슨 미팅도 있고 그리고 PC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로 지표는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파월 의장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처럼 돌아가면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라는 피벗이라는 카드를 그 의제를 올려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지 내리겠다 말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중간중간에 지표가 나오는 거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요대로 가면은 저는 일단 25bp 인하 가능성 9월 달에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50bp는 빨리 사라져야 정상이고요. 25bp는 아니면 동결 쪽인데 일단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는 저는 5대5 그리고 중간에 만약 변하게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다라고 김선영 대표님은 이제 9월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보면 이번 주 나온 미 경제 지표는 자신감이 회복될 만한 내용들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발표됐던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전월비 0.4% 상승이었는데 전월비 1%나 상승했거든요. 빠른 국내 시장의 내수 회복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이어서 자동차 소식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역대 7월 수출 실적으로는 하이브리드카 성장에 힘입어 또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성준 이사께 들어볼게요. 예, 7월 자동차 수출이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는 했습니다만은 작년이 이제 59억 달러였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고 효과로 인해서 이제 감소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숫자 자체가 역대 2위의 숫자로서 뭐 절대 나쁜 숫자는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한 2% 정도 증가하는 그런 수치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의 판매가 상당히 좀 또 고무적이었는데요. 56.6%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올해 연간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한 100만 대 정도를 판매를 넘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휴일인 어제도 정상 조업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매주 토요일 날도 정상 조업을 하면서 이제 특근을 통한 이제 증산도 계속해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들도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번 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13일 날 코리아 FT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14일 날 10%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14일 장중에 실적 발표한 한국 단자 같은 경우에도 15% 상승을 했는데 이미 이 뒤에서 모두 다 작년 연간 실적을 거의 뭐 넘어서는 그런 정도 수준의 상반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한 90%가량을 상반기에 달성을 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외에서 4%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좋겠네요. 그렇죠. 일단 시장도 미국 시장도 상당히 이틀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안정을 찾은 만큼 안도랠리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이들 회사들 다시 한번 오늘 뭐 주가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국산, 전기, 뭐 자동차죠. 자동차 수출도 좋고 실적도 좋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전기차가 조금 문제인데 전기차는 약재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캐즘도 벗어 던지고 자동차 수출 성장의 기할 날 반드시 올 겁니다. 자, 8월 IPO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상장사 수가 예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지 손창현 팀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대여급 IPO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IPO 시장이 원체 좋아지는 거는 시장이 좋았을 때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IPO를 많이 했었던 그 횟수를 보면 21년, 22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한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115개가 상장을 했고요. 22년에는 129개. 하지만 작년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82개 정도로 상장한 주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8월부터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공모 시장이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코스닥 관련된 상장 일정을 보시면 오늘 이제 유라클이라는 업체가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20일 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K3I가 하고 20일 날 TDS팜이 하고요. 22일 날 M83이 하고요. 23일 날 ENSL이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장 일정을 보시더라도 19일 날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상장 업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IPO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좀 조건은 좀 충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특례 관련된 문턱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은 기술 특례 상장 업체들이 상장을 했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 업체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장 폐지가 되는 거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우상향을 해야지 좀 더 활발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금액 자체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5,900억인데 8월에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그런 부분이다. 이게 조금 더 활발해야 조금 더 공모 금액 쪽으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이제 선진 투자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IPO 한다라고 하면 청약을 해서 거의 떴다 방식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상장을 하면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투자가 거의 만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인지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기업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주인공이죠. 상장을 하고 있는 주인공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뭐 토스나 K뱅크, 올리브영, 마켓컬리 같은 업체들이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 주관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시나 증권사 쪽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NH투자증권이나 키움, 뭐 이 한국증권 같은 이런 굵직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런 벤처 캐피탈 업체를 잘 여기도 상장사들인가요? 네, 상장사들입니다.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상장을 할까요? 올해 안에?
상장을 뭐 올해 안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병보다는 상장 네, 가능성이 높다. 합병보다는 상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또 대여급 IPO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해서 신규 상장을 예고한 기업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뉴스 같은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훈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은 상상인증권이 하이트진로를, 하나증권이 실리콘트를 주목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하향 조정 리포트로는 솔브레인과 진에어, 그리고 자화전자, LG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하나증권이 IT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낮아진 솔브레인의 목표가를 낮췄고요. 진에어에 대해서는 여행 수요는 견고할 전망이지만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모멘텀에 집중을 했습니다. 한편 대신증권은 자화전자의 하반기 명확한 실적 개선 가능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고, DS투자증권은 LG에 대해서 자사주 활용 방향성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으며 목표가 하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하이트진로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상상인증권은 오늘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마케팅비 축소 기조가 하반기에도 유지될 전망이고 원가율 개선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한 가운데 목표 주가는 기존 25,000원에서 27,000원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하이트진로의 2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9% 늘어난 6,652억 원, 영업이익은 206%나 증가한 682억 원으로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소주가 맥주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싸기 때문에 주류 시장에서는 불경기에는 소주가, 호경기에는 맥주가 잘 팔린다는 공식이 있는데 2분기에 소주 수출 회복이 두드러졌다고 진단을 했고요. 3분기에도 실적 증액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2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실리콘2에 대해 선 투자한 거점 물류 그리고 기 확보한 CA 고객군을 통해 글로벌 점유율 확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49,000원에서 7만 원으로 42.8%나 상향 조정했는데요. K뷰티가 혁신적이고 높은 퀄리티, 합리적인 가격 등의 경쟁력을 통해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작년보다 각각 132%, 275% 증가한 실리콘2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컨센서스를 웃돈 가운데 실리콘2가 글로벌 물류 인프라 강화와 영업력 확충으로 K뷰티의 글로벌 수요를 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자원이었습니다. 자, 실리콘2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 왈가왈부가 일고 있는데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7만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 주가 추이 지켜보죠. 이어서 지하를 파고 또 파는 네카오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 합계가 반기 만에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보면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연구개발 비용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과연 시장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정말 애증의 종목이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움을 준 종목이죠. 바로 네이버 카카오 되겠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선도 업종이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실적이 안 좋다는 거 지금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 방금 이수인급 말씀대로 연구개발비, 특히 이런 그 플랫폼 기업이 연구개발비가 줄었다는 건 굉장히 위험 신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이버 카카오의 투자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실적 부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재료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자, 두 번째입니다. 추가적인 악재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이버 사실 일본과 라인 건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매우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더 악화되기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중 아닙니까? 두 번째,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이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나왔습니다.
여기서 카카오가 더 악재가 나올까요? 안 그렇죠. 지금 신임 대표가 이제 카카오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히려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의 구간에 들어왔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각 네이버 먼저 볼까요? 45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죠? 15만 원입니다.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네이버 어떻습니까? 16만 원짜리가 지금 3만 6천 원대 있습니다.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카카오. 예, 카카오가. 특히 카카오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네이버가 카카오는 여기서 더 팔아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어디에선가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걸 네이버를 좀 더 선호합니다. 각각 5%씩은 투자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 절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넘버 11등이거든요. 원래 3등까지 갔던 게 11등까지 내려왔다는 얘기 뭡니까?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지난번 저점이 15만 1천 원이었습니다. 15만 1천 원 밑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5만 1천 원 위에서는 네이버의 저가 매수도 큰 문제가 없는 투자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 네이버는 뭐 일본 라인 야후 위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실적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지는 맞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이버만 놓고 보면 네. 카카오야 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네이버, 카카오 상반기 내내 위기를 좀 겪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확실성 벗고 주가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전망을 또 하셨습니다. 우리 바이오 기업들 최근에 좋은 실적을 내고 있죠. 잇따라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구간 진입에 다가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영 대표한테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좀 바이오 기업들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저도 사실 바이오 기업 이거 공부 참 너무 어려운 쪽이긴 한데, 어려워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요즘 좀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흑자 전환에 좀 줄줄이 성공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대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PDR이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드림 레이쇼 해가지고 이제 꿈을 먹고 산다라는 그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되게 싫어합니다. 꿈을 먹고 사는 거 숫자가 남아야죠. 근데 그 가능성을 기반으로 항상 투자를 받고 이걸 R&D 비용에 투자를 하는데 사실 이게 당장 실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뭐 10년 넘어까지 이런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동안 적자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업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흑자 기업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는 뭔가 이익 단계를 넘어서 성장 구간에 진입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하기 이제 금리 인하를 조만간 이제 미국도 발표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 기업이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올해 2,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고 작년 4, 4분기 이후에 3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올해 2, 4분기 실적을 잠깐 보면은 매출액이 YOY로 74%나 증가했어요. 1,340억 원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도 260억 원, 제법 잘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 189억 정도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사실 괄목할 만한 어떤 성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153%가 나왔고요. 상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363억 원으로 작년에 416억 영업 손실이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또 신약 개발 기업이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2, 4분기에 182억 흑자를 내면서 상장 2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드디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이죠. 이제 에보뮌의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에 대한 기술 수출을 했는데 이게 아마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규모가 6,4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계약금은 204억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61억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작년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554억 원이었는데 61억 원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제 뭔가 좀 탈피하나라는 느낌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과 더하기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제약주들 관심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 2027년도까지 정말 큰 규모의 이제 약들이 이제 라이센스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복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우주의 기운이 몰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좀 좋아지고 금리 인하도 들어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어렵지만 바이오제약 기업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의 시대가 왔다,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보죠. 자, 그리고 게임주도 주목도가 높습니다. 다음 주죠. 게임스컴이라는 큰 이벤트가 개최되는 가운데 지금 각 게임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섰거든요.
견조하다 했는데 전거래일에서는 또 시프트업이 주가가 11%나 급락했어요. 게임주 전략 좀 챙겨볼게요, 김성준 이사님. 예, 일단 먼저 크래프톤이 지난 이제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3,321억 나왔습니다. 사실 컨센서스가 2,000억이 채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보면은 상당히 좀 강한 그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매출이 1조가 돌파를 했고 이제 작년 영업이익을 초월하는 그 순이익을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14일 날 12%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하반기에 다크앤다크 모바일 또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 등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 말씀하셨던 독일 게임스컴에도 출품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게임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한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을 필두로 해서 전통의 가고 넥슨 그리고 최근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 흥행을 갖고 실적이 좋은 넷마블 그리고 말씀하신 시프트업은 사실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주가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들 4개 회사가 전체 게임 회사의 영업이익의 90%가 넘는 그런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NC소프트 어디 갔나요? 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양극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출 급감에 간신히 적자를 면한 정도의 수준, 100억 미만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도 같은 비슷한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는 오히려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소위 이 잔뼈 굵은 이런 게임 회사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기간, 오랜 기간 사랑받는 그런 게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NC소프트의 리니지는 오랜 기간 사랑과 함께 실적도 상당히 크게 좀 나오긴 했었고 거기서 번 돈으로 새로운 게임을 계속해서 출시를 했는데 계속 아쉬운 그런 실적을 냈고요. 그래서 리니지의 버금가는 IP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결국에는 실패하면서 실적 급감을 맞이를 했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대략 한 10% 정도의 인력 감원 그리고 새로운 M&A 등으로 돌파구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크래프톤 역시도 당장에는 배틀그라운드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또 하나의 날개 그렇게 그런 IP를 확보를 하는 것들도 하나의 숙제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그런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에는 실적을 좀 더 즐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개장전 체크 포인트는 손창현 팀장님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미증시가 좀 양호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이 미국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해리스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마성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낙태나 그리고 마리아나 관련주들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던 2차 전지나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한 종목들, 민주당 쪽에서 계속 정책으로 우선시하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치사율은 낮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게 테마성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강세를 하면 관련된 종목들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분할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